자, 이제 3절 원가 방식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가 방식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생산 비용이 들어갔느냐 하는 비용성의 사고방식에 기초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원가 방식 안에는 가격을 구하는 원가법과 비용성의 사고방식을 이용해서 내가 이 물건 만드는데 이 정도의 비용 들어갔으니 이 정도의 임대료 받아야 한다라고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구하는 적산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적산법은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가법, 대상 물건을 다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재조달 원가에다가 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건물이 노후되고 감가가 발생하겠죠. 그러한 가치 하락분인 감가 수정을 그만큼 공제해줘서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새로 만들 때 이만큼 비용 들어가서 새로 만들었는데 자, 이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가 될 것이니까 그만큼 가치가 하락하고 남은 것만큼이 대상 물건의 가치다라는 방식으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감가 수정은요.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세 가지 감가 요인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각각의 금액을 구해서 그 총합이 결국 감가 수정액이 되겠죠. 그만큼을 재조달 원가에서 빼서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즉 건물의 현실적인 건물의 신축 이후에 기준 시점까지 발생한 여러 가지 감가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건물의 가치를 적정하게 구하는 작업을 감가 수정이라 한다. 이렇게 각각의 개념 정의해 주세요. 자, 원가법 보겠습니다. 원가법은 기본적으로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 누계액, 여러분 누계란 말은 총합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이 세 가지의 총합을 감가 수정 누계액이라고 한다. 건물이 신축 이후에 기준 시점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이 세 가지 종류의 모든 감가액의 총합을 감가 수정 누계액이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이만큼의 비용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감가의 총액이 이만큼이니까 얘에서 얘를 빼고 나면 남은 금액이 바로 이 건물의 이 물건의 가치다. 우리 그것을 적산가액이라고 합니다. 원가법에 의해서 도출된 시산가액을 적산가액이라고 해요. 자, 이러한 원가법은요. 뭔가 비용을 투입해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이라면 전부 다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대표적으로 건물의 평가에 주로 사용되고요. 그 외에도 재생산이 가능한 부동산이라면 모두 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토지는 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원가법의 적용이 제한됩니다만 예외적으로 조성지나 매립지의 경우에는 인간이 투입 비용을 들여서 생산해내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조성지나 매립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가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정리해 주세요. 자, 원가법의 장단점은요. 신축 건물을 평가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건물 평가에 워낙 적합한 평가 방법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어떤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생산 비용을 비교적 정확히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감가의 정도가 크지 않다 보니까 자, 지은 지 오래된 중고 건물보다는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건물이 원가법에 의해서 좀 더 쉽고 좀 더 정확하게 그 가액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부동산의 가치 평가에 유용합니다. 제가 앞서서 남대문 사례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자, 남대문의 가치를 구하라라고 하면 남대문 같은 부동산들은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죠. 따라서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이 불가능하고요. 자, 거기에서 어떤 임대료가 나온 것도 아니니까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도 곤란합니다. 하지만 그 남대문을 만드는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비시장성 부동산의 가치 평가에 유용하다는 거죠. 자, 토지에는 제한적 적용이 이루어진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시장성과 수익성은 미반영된다. 당연하죠.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사고방식이다 보니까 나머지 시장성과 수익성의 사고방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감가 수정을 현실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가라고 하는 것이 건물의 겉에 보이는 감가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건물의 속에서 구조 내부에서 발생하는 감가는 겉에서 발견이 어렵다 보니까 감가 수정의 정확한 파악과 그 가액의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내용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것은 기준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여러분, 기준 시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준 시점에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건축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을 새로 짓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투입된 생산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무슨 소리냐? 어떤 건물이 있는데 자, 이 건물이 1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할게요. 10년 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자, 그 당시에 건축비가 10억이 들어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10년 전에 지을 때 10억 들어갔으니까 이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10억이군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이 건물을 지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기준 시점에서 지금 이 기준 시점을 기준해서 이 기준 시점에 이 건물을 지금 새로 짓는다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까가 바로 재조달 원가입니다. 만약에 자, 기준 시점에서 이러한 건물을 지금 다시 짓는다면 15억의 공사비가 들어간다면 이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15억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과거에 역사적으로 투입됐던 공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 옛날에 지을 때 얼마가 들어갔었어. 그 비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 시점에서 이 건물을 지금이 아니죠. 기준 시점에서 이 건물을 짓는다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까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과거에 투입된 생산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자,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몇 년 전에 얼마의 비용 들어가서 지었다라고 하면 그 정보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재조달 원가는 도급 건설에 준하여서 산정한다. 여러분, 도급 건설의 반대말은 자가 건설입니다. 자가 건설. 자, 자가 건설은 내가 직접 집을 짓는 것을 자가 건설이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자,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내가 직접 집을 짓는 것과 건물을 짓는 것과 건설업자한테 맡겨서 집을 짓는 도급 건설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어떤 경우가 더 공사비가 싸게 들까요? 당연히 자가 건설이 더 돈이 싸게 들 것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직접 지었으니까 그 건설업자에게 어떤 이윤을 줄 필요가 없고 더 싸게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건설업자예요. 자, 건설업자인 사람이 자기 건물을 자기가 지으면 당연히 더 싸게 짓겠죠. 자, 어떤 건물이 있는데 자, 이 건물이 건설업자가 지으면 13억에 지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건물을 일반적으로 도급을 맡겨서 건물을 지으면 일반적으로 이것이 한 15억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13억으로 해야 돼요? 15억으로 해야 돼요? 자, 이 건물은 실제로 소유자 본인이 건설업자여서 13억이 들어갔다는 영수증이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요, 재조달 원가는 정답은 15억입니다. 정답은 15억이에요. 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그 건물을 짓는데 실제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준 시점에 있어서 그러한 건물을 짓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까를 따지는 건데 여기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짓는 자가건설을 전제하는 게 아니라 자, 전문적인 건설업자한테 맡겨서 건물을 짓는 도급건설을 전제합니다. 자, 왜냐하면 가끔씩 예외적으로 자가건설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건물을 지을 때는 일반적인 형태가 건설업자한테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맡겨서 즉 도급을 줘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자, 일반적인 형태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이 건축주가
건설업자여서 자기 건물을 자기가 지어서 도급 기준보다 싸게 지었다고 해도 이러한 비용은 신경 쓰지 않고 도급 건설을 기준해서 15억을 기준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문적인 건설업자한테 공사를 맡겨서 지었다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재조달 원가를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자가 건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도급 건설을 전제로 재조달 원가를 산정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도급을 준다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일을 준 사람은 도급을 준 건데 일을 받은 사람은 수급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급인은요, 건설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업자. 자, 이 건물에 공사를 맡은 건설업자가 어떤 일을 맡으면 자기도 정당한 이윤을 누려야겠죠. 따라서 자, 이 공사를 맡아서 진행한 수급인의 적정한 이윤은 당연히 재조달 원가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되냐 안 되냐? 포함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왠지 건설업자의 마진은 내 건물의 재조달 원가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포함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는 도급을 줘서 짓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면 이 일을 맡아서 건물을 짓는 건설업자는 적정한 이윤까지 해서 그 발주자한테 비용을 청구할 것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급인의 적정 이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재조달 원가의 구성 항목을 보겠습니다. 재조달 원가는 크게 두 가지의 구성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표준적 건설 비용에다가 두 번째 통상의 부대 비용. 자, 표준적 건설 비용과 통상의 부대 비용 이 두 가지의 합으로써 재조달 원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표준적 건설 비용은요,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 이 두 가지 형태의 공사비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인의 적정 이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모여서 뭐가 된다? 표준적 건설 비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자, 재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 비용과 통상의 부대 비용 이 두 가지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and 두 번째 수급인의 적정 이윤도 재조달 원가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항목 하나하나를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어떤 비용 항목을 쭉 준 다음에 이 비용 항목이 여기인지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자, 문제에서 명확하게 직접 공사비인지 간접 공사비인지 아니면 표준적 건설 비용인지를 명확하게 주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내용만 아시면 되고, 이게 아닌 나머지는 다 뭐예요? 전부 다 통상의 부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재조달 원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조달 원가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복제 원가이고 다른 말로 재생산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이 둘은 같은 말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대치 원가, 다른 말로 대체 비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역시 이 두 가지 용어는 동의어예요. 자,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복제 원가는요, 물리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건물을 짓는다라고 전제하고 구한 비용을 복제 원가라고 해요. 자,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과 물리적으로 똑같이, 완전히 물리적으로 똑같이 이 건물을 지었다면 얼마가 들겠다라고 전제해서 건물의 비용을 구하는 것이 바로 복제 원가예요. 자, 그런데 대치 원가 또는 대체 비용은요, 자, 이 물건의, 이 건물의 물적인 똑같음을 전제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이 갖고 있는 효용의 똑같음을 전제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 건물이 갖고 있는 효용이 있겠죠? 아니, 그 효용이 100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더라도,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건물이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 건물이 갖고 있는 100의 효용과 동일한 크기의 효용을 가진 건물을 짓는다는 걸 전제한다, 이 얘기예요.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자, 지금 이 윗 경우는 자, 물리적인 똑같음을 전제해서 구한 비용이고, 두 번째 대치 원가는 기존 건물과 물리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기존 건물이 갖고 있는 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물을 짓는다는 전제하에 구한 비용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효용 측면에서의 동일성을 전제합니다. 얘는 뭐라고요? 물리적 측면에서의 동일성 전제했고, 이거는요, 효용 측면에서 동일성을 전제해서 구한
개념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복제 원가는 물리적 측면에서 동일함을 전제로 비용을 구한 것이다 보니까 가급적 이러한 건물을 짓는데 이러한 건물을 똑같이 짓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까를 쉽게 알 수 있는 신축 건물 평가에 유용합니다. 자, 신축 건물은요,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고 게다가 이러한 건물에 들어간 자재나 공법이 최신의 것, 비교적 가까운 시점의 것이다 보니까 지금 평가 시점에서도 그러한 자재나 그러한 공법으로 이러한 건물을 짓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신축 건물은 물리적 동일성을 전제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 유용하고요. 자, 그리고 자, 완벽하게 물리적으로 똑같은 것을 전제해서 건물을 구했다 보니까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세 가지 감가를 모두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리적인 동일성을 전제로 비용을 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우수성을 가져요. 자, 왜냐하면 실무상 왜 우수하냐면 여기 대치 원가는 효용의 동일함을 전제로 평가를 하는 것인데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평가에 있어서 주관 개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이 건물이 발휘하는 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발휘하는 건물을 전제할 때 주관 개입이 가능하고 그 효용 측정의 정확성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실무적으로는 대치 원가보다는 복제 원가가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무상 우수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5번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대치 원가는요, 효용의 동일함을 전제로 건물을 지었다 보니까 물리적 동일함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평가가 어떤 경우에 유용하냐면 오래된 건물을 평가할 때에는 이러한 대치 원가 개념이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이 건물에 들어간 자재나 공법이 오래전 것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한 자재나 그러한 공법으로 이러한 건물을 짓는 게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자, 따라서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그러한 자재나 공법에 대한 비용 자료를 오늘날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대치 원가가 유용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대치 원가는 효용의 동일함을 전제로 구해진 것이다 보니까 만약에 원래 물건이 기능적 감가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한 기능적 감가가 이미 반영되어서 구해진 거예요. 따라서 기능적 감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복제 원가는 여기 보시면 기능적 감가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기능적 감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대치 원가에는 기능적 감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따라서 제조달 원가를 대치 원가로 구한 경우에는 기능적 감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건물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기존의 효용이 100이고요. 자, 여기 구성 부분이 더 달라붙은 게 있는데 자, 이거는요. 비용은 20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의 생산 비용은 20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부분이 기여하는 게 전혀 없어.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자, 효용이 전혀 없어요. 효용은 0이라고 할게요. 자, 어떤 기존 부동산에 추가적인 구성 부분이 달라붙어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 데 들어간 생산 비용은 20이지만 이것의 기여도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효용은 0이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이 건물을 복제 원가로 구하면 어떻게 이 건물을 구하냐면요. 똑같이 물리적 동일함을 똑같이 전제하니까 100에다가 자, 이 위에 아무런 효용도 없지만 어쨌거나 생산비가 20이 들어간 이 구성 부분을 복제합니다. 그렇죠? 자, 복제 원가는 그냥 물리적으로 똑같다는 걸 전제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이 쓸모가 있든 없든 이것이 효용이 있든 없든 그냥 똑같이만 만들어요. 똑같이만 그냥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 건물을 복제 원가로 구한다면 평가액은요 120이 나오게 될 거예요. 쉽게 이해하시겠죠? 근데 대치 원가로 이 건물을 구하는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건물은 똑같지 않다고 치고 자, 효용 100이 있고 요 부분은 복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이 부분은 효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얘는 이 부분의 효용이 0이기 때문에 효용의 동일함을 전제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 부분은 효용이 0이다 보니까 건축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대치 원가로 구하는 경우에는 이 과대 계량된 부분을 자, 이 부분은 과대 계량된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생산 비용은 들어갔는데
기여도가 없잖아요. 따라서 불필요하게 돈이 투입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과대 계량된 부분이 대치 원가에는 반영되지를 않아요. 따라서 대치 원가의 크기는 100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대치 원가는 효용의 동일성을 전제하다 보니까 효용이 없는 부분은 효용이 없는 걸로, 효용이 부족한 부분은 효용이 부족한 부분 그대로 그냥 복제함을 전제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기능적 감가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기능적 감가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을 조금 더 논의를 깊게 들어가면 뭐 과대 계량, 과소 계량, 결핍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결론만 아시면 돼요. 대치 원가는 효용의 동일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렇게 구한 대치 원가에서 기능적 감가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감가 수정을 할 때 기능적 감가 할 필요 없고 물리적, 경제적 감가만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간단한 사례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과대 계량된 부분이 애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20을 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는 이 20을 빼줘야 돼. 감가 수정에서. 아시겠죠? 아무런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대치원가가 더 우수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부분은 반영하지 않으니까 이론상 우수성은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복제원가가 더 우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5번 보시면요. 건물에 기능적 감가가 있는 경우에는 복제원가가 대치원가보다 더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지금 이 말이 지금 바로 이 얘기예요. 이렇게 기능적 감가가 있는 경우에는 복제원가가 120이고 대치원가가 100이니까 복제원가가 더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대 계량된 부분도 복제원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과대 계량된 부분도 복제원가는 똑같이 복제해버리기 때문에 생산비가 더 많이 평가가 돼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복제원가가 대치원가보다 더 크게 산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